안녕하세요. 정영주 교수님 연구실 소속 석사생 이지호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융합 2 수업의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억에 남는 아카데믹 경험 중 5가지를 골라 5가지 방면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2학년 때 배운 전공 과목 디지털 논리 회로였습니다. 이 수업은 주로 교수님께서 화이트보드에 PDF를 띄워놓고 판사를 하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논리 회로 수업은 매번 필기를 하느냐 바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학년 당시 특정 수업에 대한 펄퍼스를 가지기보다 모든 수업에 공통된 메인 펄퍼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번 학기를 마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한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배워가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하진 않았었습니다. 또 아마 배운 지식을 어떻게든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좀 배움에 다르게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러닝 플로우는 이 수업의 경우 케이스 2에 해당합니다. 논리회로에 대한 그런 책을 만드신 크리에이터 분이 있었고 그분이 프레젠테이션 해놓은 거를 교수님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고르고 그 논리적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케이스 2입니다. 이제 스텝 3로 넘어가서 왜 그 수업이 저에게 어려웠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논리회로가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 복습을 놓친 날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을 놓친 다음 수업 때에는 그 수업을 따라가기가 매우 버거웠습니다. 수업이 순서대로 책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만을 골라서 알려주시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것을 그날의 수업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전주의 복습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 주의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놓친 것이 반복되면서 그 수업을 못 따라갔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러너인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복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메인 프로블럼은 이 표에서 나타난 로지컬 띵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10여 년의 공부 기간 동안 한 번도 왜 이 지식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지식이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 시험에 닥쳐서 여러 과목들의 것을 외우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듣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확실히 제가 배웠던,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 그대로 나와서 아마 교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의도를 파악해서 공부했던 게 아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스텝 4로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해결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논리회로를 그렇게 어렵게 치르고 나서는 다시는 나는 이걸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다행히 이번 학기에 같이 듣는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 살짝 논리회로 비슷하게 회로가 나옵니다.
그 당시 2학년 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번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회로라는 걸 회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좀 잘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디레치라는 거에 대해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요. 어, 어, 이제 디레치가 무엇을 위해 있느냐, 왜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저번 컴퓨터 구조 수업을 통해서는 이제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SR 레치에 어떠한 컨트롤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D 레치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기존에는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논리회로 수업이 컴퓨터 구조 수업은 지금 봐온 반복론을 이렇게 적용한 수업인데요. 거기 그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티칭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배운 수업 중 하나는 선형대수입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선형대수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었고 수능 공부를 할 때에도 수학 공부를 좋아했던 기억에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신청하면서 제 나름 목표를 세웠는데요. 수학은 특히 개념을 배우면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목표들 중 하나가 문제 풀 줄 알기,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배운 개념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알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배운 지식을 연구할 때 사용할 줄 알기였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께서 가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가능한 해결책을 보여주실 때 수학 공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고 저도 그러한 비슷한 선배가 또 누군가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이 선형대수를 꼭 잘 배우고 싶었습니다. 스텝 2로 넘어가서 스텝 1에서의 티칭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 자체가 이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로지컬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설명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식 유도 과정 자체가 로지컬 매니플레이션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공식이 어떻게 사용됐고 또 어떠한 변환, 매니플레이션을 거쳐서 또 다른 공식으로 변환이 돼서 사용되는지 설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퍼펙트한 예스를 주지 않은 이유는 수업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개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지만 제 스터디메이트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둘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셔가지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예스는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빨간 점이 노후에 가깝게 위치한 이유는 수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왜 이 지식이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으로 가는 동안에 왜 이 개념을 배우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어떠한 집중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헤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 지식이 만들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왜 이 지식을 배우는지도 알게 돼서 좀 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트리와 포레스트에 관한 커넥션은 조금 수업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몇 앞 주차 동안은 주로 트리에 관한 수업이 계속 이루어졌고 시험 문제에서 포레스트를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업을 이제 특강같이 하셔서 포레스트에서 트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레스트로 본다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트리와 이 트리가
라인 피팅이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라인 피팅은 실제 연구 분야 포레스트에서 어떠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수님은 매주차는 아니고 중간고사 이렇게 강의를 끝내신 후 이제 쉬어가는 강의처럼 특강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강의 영상은 차후의 연구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전에 배웠던 강의 내용이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매우 필요한 거고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탑다운 방식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다운에서만 머물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6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했고요. 앞에 6가지 항목으로 제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조금 색다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학교 포털에서 뜨는 평가를 할 때에는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점수를 줬었다면 이번 티칭 이밸류에이션 항목은 제가 생각을 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평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은 교수님에게 좀 더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앤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평가받지 않았고 제가 오히려 평가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 지도 교수님의 수업 조교를 맡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과목이 제가 학부 시절 그 수업을 듣지 않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수업을 듣고 학부 학생들 실습 과제를 미리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을 제가 듣지 않았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듣는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조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질문을 했을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교가 되기 위해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학부생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배운 것인지 저 또한 저를 스스로 평가해보고 싶어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참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선 제가 노후를 했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는 주로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 문제였다 보니까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에서는 비교적 예스에 가까운 평가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들이 주로 계산 문제이기는 하였으나 몇몇 문제는 아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 약간의 매니플레이션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또한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은 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의 활용 위주로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에서 이 지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배웠지만 이번 시험은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적을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왜 이 지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은 yes라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중간고사 문제 중 한 문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부분의 펑션들을 모아서 트리의 능력을 너가 구현할 줄 아니? 에 대해서 그러한 걸 그럼 각각의 트리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섯 번째 평가 항목 또한 yes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트리의 각각의 미닝, 밸류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완벽한 포레스트의 미닝, 밸류 또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문제가 학생들의 답안을 이런 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되게 이밸류에이션에 적절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섯 번째 평가 항목은 노후에 가깝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픈북 문제였기 때문에 암기에 약한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 수가 적었고 다양성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학생들, 좀 더 공부한 학생들을 분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습 문제는 시험 문제에 비해서 매우 어려웠음에도 그런 실습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 평가해 줄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였는데요. 조금 교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처럼 내기에는 이 영상정보 처리 수업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방법을 유지를 하자면 저는 그냥 매 챕터에서 문제를 빼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빼내는 과정에서도 오픈북이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이 여러 번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제 작성을 할 때에도 실습했던 문제들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알고리즘 문제를 낸다면 학생들 좀 더 변별력도 키우고 진짜 시험 내가 공부한 걸 활용한다라고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션입니다. 이제 교수님의 IoT 크리에이션 과정이 워킹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과정이 이머션을 통해 얻어낸 과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한계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와이파이의 한계를 지적하셨고 그러한 한계를 어떠한 테크놀로지로 해결할지 생각해 나가는 방법이 워킹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션 과정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 에피션시에 관해서는 노후에 가깝게 평가를 하였는데요. 우선 이유는 첫 번째로 기기를 전 국민에게 보급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주장대로 이 방식은 코로나 종식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배정해서 기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를 보급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교육해야 되고 가게들에게는 어떠한 위치에 붙이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하고 하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기기를 따로 휴대하는 걸 귀찮아하진 않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잊고 나오진 않을까? 이런 경우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지 궁금하고 또 이제 만약에 정말 코로나의 종식을 불러오려면은 외국에서도 이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의 완전 종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신,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서 음모론을 제시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기계를 지니고 다닐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유럽에만 있는 문제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너럴리티입니다. 이제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것이고 바이러스는 또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기계가 만약 잘 보급되고 사람들에게 교육이 된다면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제너럴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니크니스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높은 예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나온 어플리케이션들은 한계가 있는 기술이었던 반면에 원적외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초반부는 모티베이션 설명에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충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에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이나 그림들과 함께 문제를 세분화해서 파악하면서, 이게 충분한 모티베이션이라고 매우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거는 스텝 2와 스텝 3를 합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했습니다. 이거의 efficient expression 관련해서는 문제들이 정말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여러 가지 모델로 나눔으로써 최대한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나눠서 확실히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또한 문제가 저렇게 세분화될 수 있구나라고 새로 배우는 입장으로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왜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불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정말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이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 고학년이면은 정말 누구나 이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도 이해하기 쉬웠고 픽토그램 같은 경우 정말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매우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